자, 이번 시간에 이제 2014년도 5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수는 좀 더 많죠? 40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국민의 3대 의무가 아닌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 보면 이제 국민의 3대 의무라고 하면 보통 납세, 국방, 교육의 의무를 국민의 3대 의무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의 의무라고 하면은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냥 3대 의무가 그렇다는 거지. 보통 흔히 말하는 3대가 그렇다는 거지. 국민의 의무는 거기 더 많습니다. 납세,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도 있고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무. 재산권 해설에 나와 있는 거.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무는 재산권을 행사해라. 뭐 이런 의무가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할 때에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재산권 행사에 대한 의무고요. 환경보호 전의 의무가 있습니다. 거기서 환경보호 전의 의무, 이거 뒤에서도 볼 텐데 환경보호 전입니다. 여러분 애국가요. 뭐 쭉 불러보면 아시겠지만 뭐 처음에 어떻게 동양물과 백두산에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느님이 보우하사죠. 보호가 아니라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뭐 하세요? 보존하세요? 보전하세요? 보전하세죠? 그죠? 해서 이 보존과 보전이 뭐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비슷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좀 편하냐면 보존이라는 게 있고 보전이라는 게 있는데 보존은 뭐냐면 약간 무생물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편해요. 문화재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보존이에요. 그죠? 근데 보전은요. 약간 이제 전반적인 어떤 생태계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환경은 보존이 아니라 보전이에요. 좀 유치한가요? 이게 유치한 것 같아도요. 헌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애국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차이를 생각해 두시는 게 더 좋아요. 됐죠? 그래서 거기 해설에 나와 있는 환경보호 전의 의무도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2번 볼까요? 각국의 화폐 단위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인도는 루피, 영국은 파운드, 러시아 루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터키는 이제 바트는 보통 우리가 많이 여행을 가는 나라 중에 동남아 쪽에서는 뭐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은 뭐 동남아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또 뭐 있나요? 뭐 태국 많이 가잖아요. 태국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바트죠. 그래서 이제 태국이고요. 터키 같은 경우에는 거기 라라라는 화폐 단위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3번이 틀렸는데 영국 보니까 이상하다. 왜냐면 보통 영국은 유럽이고 유럽에서 쓰는 화폐는 보통 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유로. 그죠? 유로화를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영국은 왜 파운드를 쓸까? 영국은 자존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화폐 이런 거를 영국 뭐 유럽 화폐랑 통합한다 이런 게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운드화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 딱 생각난다라고 하면 유럽에서 또 하나 생각나는 나라는 어딘가요? 프랑스입니다. 그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무슨 화폐를 썼나요? 프랑. 그죠? 프랑이라는 화폐를 썼었어요. 근데 이 프랑스도 프랑이라는 화폐를 1999년까지 계속 쓰다가 1999년부터 유로라는 화폐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쓰다가 2002년부터 정확히 법정으로 이제 유로화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프랑이라는 화폐는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이렇게 유행하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많이 보시는 TV 프로그램 중에서 비정상회담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외국인분들 많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화폐나 이런 거에 관한 얘기도 한번 했었다고요. 거기서 이제 무슨 얘기 있냐면 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프랑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이랑 유로랑 헷갈리고 막 프랑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벌써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이 유로라는 게 도입되면서 상용화된 지가. 그러니까 많이 보면 한 20 몇 년 전에 이제 20년도 안 됐죠. 20년도 안 됐죠. 도입이 된 지 20년도 안 됐고 또 쓰기 시작한 건 10몇 년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좀 이제 혼동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유럽의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유로로 많이 바꿨습니다. 3번 지난 시간에 본 내용이네요. 한 국가 안에서입니다. 일정 기간 내에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합산한 것 뭐라고요? GDP예요. 나라 안에서니까요. 만약에 그 나라 국민이라고 했으면 뭐라 그럴까요? GNP가 되는 거겠죠. 됐고 그 다음에 GNI, GDI라고 되어 있는 거 그건 뭘까요? 거기는 I는 인컴입니다. 그러니까 P는 프로덕트, 생산이고요. I는 인컴에서 소득이에요. 생산과 소득은 다른 말이죠. 무조건 물건을 만들어낸다고 무조건 소득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I하고 P의 차이도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4번입니다. 다음 국가 간의 금융거래나 결제 시에 사용되는 화폐를 일컫는 용어 뭘까요? 이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통화다라고 해서 또 이제 기준이 된다라는 말, 그 다음에 또 뭐 주축이 된다라는 말, 이런 말을 이제 결합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기축통화, 그 축이라는 말이 주축이라는 말을 할 때 축이거든요. 그래서 기축통화다, 기준이 된다, 주축이 된다라는 말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 간 금융거래나 결제에 사용되는 화폐 보통 뭘로 하나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도 원화를 쓰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뭐 중국은 위안화를 쓰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엔화를 쓰고 그죠? 여러 가지 아까도 또 봤지만 다른 뭐 화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니까 원화로 받아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그냥 하나로 강조하기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뭐 어떤 화폐를 이제 국제 간에 만들어 놔서 그걸로만 쓴다 뭐 그러지는 잘 않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가장 경제력이 큰 나라 혹은 이제 가장 강대한 나라의 화폐를 쓰는 게 보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달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뭐였겠어요? 예전에는 달러 전에는 뭐 파운드화를 쓰기도 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래도 좀 더 영국을 영이었던 나라들도 많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래서 파운드화를 쓰기도 했는데 요즘 이제 달러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또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이 또 이제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축통화가 답이 되고요. 5번 펌뱅킹. 펌 뭘까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하시면 좋냐면 그 변호사 됐다. 그러면 뭐 어디 가니? 판사 돼, 변호사 돼, 검사 돼. 근데 변호사 됐어? 그럼 변호사 어디 갔니? 로펌 갔어. 이런 말 들어보셨죠? 펌, 로펌이요. 펌이 뭐예요? 회사예요. 회사,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뱅킹 하면 기업이 하는 뱅킹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컴퓨터나 통신해성을 이용해서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범인용 금융 시스템이다. 그래서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만 사용 가능한 홈뱅킹과는 다르다. 기업이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2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2번 은행 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가능하다. 이건 홈뱅킹이 그런 거죠. 그죠? 됐습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번. 이건 제임스 버남이라는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 제임스 버남. 버남이요. 이분이 한 말이에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기업은 경영자가 지배하게 된다라는. 그래서 거기 보면 경영자 혁명이라는 말이에요. 답 2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받으시면 좋겠죠. 됐고, 빅딜 이노베이션 신디케이트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7번 볼까요?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 사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자격이 상실될 때 하는 결혼을 보충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선거. 얘는 보궐선거예요. 일단 지방선거 총선 이거는 먼저 지방선거는 서울시장 뽑는다. 어떤 그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거를 지방선거라고 하고, 총선은요. 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걸 총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국회의원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총선거라고 하죠. 그러면 대통령을 뽑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건 대선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답은 뭐냐? 답은 보궐선거거든요. 답은 2번인데 그럼 밑에 있는 4번 재선거는 뭐냐?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재선거, 보궐선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섞어서 재보궐선거라고 불러요. 그래서 보통 뭔가 총선 때 4년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300명을 뽑았다. 300명 뽑았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다 보면은 어떤 뭐 뽑힌 사람이 뭐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이제 뭐 사퇴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결격이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죠? 임기 중에 뭔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부터 결격이었다.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보니까 당선 무효를 할 만한 어떤 선거 과정에서 그런 비리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당선 무효형을 받을 수도 있고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보궐선거는 뭐냐면 보충하는 거예요. 뭐 거리된 걸 보충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거는 나중에 잘못된 거. 이건 나중이에요. 보궐선거는. 재선거 이거는 뭐냐? 재선거는 선거 자체가 아예 무효다. 이거는 아예 이 사람이 뽑힐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재선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하냐면 재선거는 임기 전의 사유다. 그러면 재선거예요. 보궐선거는 임기 이후의 사유다? 그럼 보궐선거. 왜냐면 이 사람이 뽑힌 것 자체는 이제 뭐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임기 이후에 보니까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잘못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잘못해서 아니라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뭐 대통령 출마를 한다. 그럼 뭐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국회의원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회의원 자리는 비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보궐선거. 그죠? 재선거는 임기 전의 사유. 근데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게 애매하게 당선 무효라는 확정을 받는데 이 당선 무효라는 확정, 이 판결이 말하죠. 재판이 열리는데 어떤 선거가 있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 당선 무효가 됐다. 근데 이 재판이 언제 확정이 됐냐? 선거는 끝나고 당선은 되었는데 당선된 이후에 당선 무효 형이 확정이 됐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는 보궐선거일까 재선거일까 이게 좀 헷갈리거든요. 그죠? 임기 이후의 사유냐 이게 아니면 임기 이전의 사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선 무효라는 것은
선거를 할 때 잘못한 것이고, 그러면 원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에 이유지 않겠어요? 그죠? 하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이 나중에 확정되더라도 그 이유는 그 전 것이기 때문에 얘는 재선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굴까요? 광노현 교육감이요. 광노현 교육감은 예전에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감직을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 이제 상대 후보한테 뭔가 돈으로 매수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런 사유로 이제 검찰이 소송을 제기했고 기소했고 그 기소 사유로 인해서 재판부에서 형을 확정을 했죠. 그죠? 해가지고 이 광노현 교육감은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선거 과정에서 뭔가 상대방 후보를 매수했다. 이거예요. 하기 때문에 당선 무효는 교육감이 된 이후에 받은 거지만 그 이유가 당선되기 전의 이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때 했던 선거는 교육감 보궐선거가 아니라 교육감 재선거였던 거예요. 그죠? 근데 보궐선거의 대표적인 건 뭐였나요? 이제 좀 너무 옛날 얘기긴 한데 벌써 한번 지난 얘기긴 한데 예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러니까 서울시에 무상급식 이 카드를 들고 나와가지고 나는 더 이상 무상급식 못하겠다. 이거는 복지 포퓰리즘이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다. 근데 서울시 의회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서로 충돌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시장 그때 뭘 했냐면 자, 그럼 이거 우리 한번 주민투표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주민투표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투표 자체가 아예 그냥 무효가 돼버렸어요. 왜냐면 거기에 그러니까 주민투표도 몇 명 이상이 해야지 찬반 여부를 가리긴 하는데 몇 명 이상을 하지 않으면 아예 찬반 여부를 가리지도 않고 그냥 덮어버려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사안 자체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것은 그냥 부결된 것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죠? 하기 때문에 그때 오세훈 시장이 그래서 자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했는데 주민투표가 말하자면 부결된 거나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그러면 나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물러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서울시장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그죠? 그때 하는 거는요. 이건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당선될 때 뭐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보궐선거. 그래갖고 그때 누가 당선됐어요? 나경원 그때 의원이었을까요? 나경원 국회의원, 그 다음에 박원순 변호사 붙어가지고 박원순 변호사가 서울시장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그 뒤에 총선이 아니라 지방선거 한 번 더 있었죠. 그때도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 이제 기존 서울시장과 이제 정몽준 국회의원이 붙어가지고 박원순 시장이 또 되고 뭐 이렇게 된 사안이 있었죠. 그 재선거와 보궐선거 정확히 구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보죠. 기업가들의 기업활동의 실적,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해 조사하고 예측해서 지수한 지표. 이거 보통 BSI 지표라고 합니다. BSI. 이렇게 비즈니스 서베이 인베스트먼트 해가지고 BSI, 인덱스요. 비즈니스 서베이 인덱스라고 해서 BSI라고 부르고요. 이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4번입니다. 기업 경기 실사 지수. 됐고요. 그다음에 9번 기업 워크아웃이라고 돼 있죠. 우리 지난번에 뭐 봤습니까? 개인 워크아웃 봤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개인 워크아웃 누가 한다 그랬어요? 신용회복위원회. 그죠? 그래서 여기는 답은 4번이겠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기업 워크아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 워크아웃은 이건 어디서 딱 담당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이 있고 했을 때 또 이제 돈을 많이 빌리고 뭐 이런 경우도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자기 자본으로만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은 별로 없어요. 거의 다 그 은행권에서 빚져가지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은행빚들은 은행에서 빚지는 거잖아요. 그럼 은행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을까요? 아니죠.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다 예금한 돈이에요. 그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따져보면 국민들이 예금한 돈을 빌려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은 국민들한테 엄청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쵸? 그죠? 근데 이제 이상하게 갑과 을이 바뀐 것 같은 그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이 되게 건전하지 못하다라는 얘기도 그런 데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근데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이 기업을 보고, 야, 이제 더 이상은 못 빌려줘.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기업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하고 그 이제 주도가 되는 금융기관하고 둘이서 이제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신용회복위원회 이런 데서 뭐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10번. 뭐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개인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건 얘는 뭐 가족이죠. 뭐 가족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가족이니까요. 인지적 왜곡은요, 뭔가 분위기를 괜히 그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괜히 부정적으로 보는 걸 인지적 왜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부정적으로 자꾸 바꿔보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인지적 왜곡이에요. 그죠? 옳지 않은 것 돼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일부분만을 강조해서 그 대상을 전체를 미화 또는 매도하는 거. 미화하는 거 이런 거는 뭐 인지적 왜곡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 1, 2, 3번에 가는 것이 맞는 말이고요. 해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미래에 대한 항상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2번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융기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험회사, 농협은행, 상호저축은행 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얼마 보호되나?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된다고 하면 얼마까지?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법에서 정해진 거니까 숫자도 받으시도록 하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은행이 파산을 했다. 은행이 파산을 했다면 내가 이제 만약에 거기다 은행에다가 내가 돈을 6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6천만 원 이거 내가 날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거기서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받아요. 그럼 나머지 1천만 원은? 나머지 1천만 원 떼이는 걸까요? 이제 이거는 분위기를 봐야 돼요. 이 기업이 파산을 했지만 빚잔치를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남아있긴 하다라고 하면 그 1천만 원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빚잔치를 못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파산했다라고 하면 그 1천만 원 떼이는 거죠 뭐. 그죠? 그 대신 그 5천만 원은 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못 받는, 예금자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기관들이 있어요. 뭐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우리 새마을금고도 이것도 새마을금고잖아요. 은행이 아니라 하기 때문에 은행법 혹은 예금자 보호법 이런 것에 보장을 받지를 못해요. 그럼 뭘로 보호를 받을까? 이거는 자체기금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죠? 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주의해야 될 게 2번에 있는 농협은행 있죠. 농협은행. 농협은행은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각 지역 단위별로 농협이 있어요. 각 지역 단위별로. 그 지방에 내려가 보면 뭐 양주 농협, 무슨 뭐 상주 농협, 아니면 뭐 양평 농협 이런 식으로 농협이 있죠. 그 농협은 지역 농협이에요. 이거는 농협 협동 조합이에요. 조합. 이 조합은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뭔가 사고가 나서 파산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5천만 원 보호받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번은 여기서 답이 아니라면서. 그럼 농협은행은 뭐냐? 농협은행은 그 지역 종합들의 어떤 대리인격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농협중앙회라는 곳에서 만든 은행이에요. 은행. 1금융권이에요. 은행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요. 됐죠?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보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 다음에 농수협지역조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농수협지역조합은 자체 기금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고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나오는 농협은행, 옛날에 농협중앙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농협은행,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호를 받아요. NH농협은행이라고 하는 그 농협은행이요. 이건 이제 그 2번을 말하는 겁니다. 3번 뭐죠? 한 가지 상품에 대해 다른 모델을 기용하거나 여러 가지 버전, 이거는 멀티스포 광고라고 합니다. 답은 뭐 2번이고요. 티저 광고, 키치 광고 지난 시간에 봤네요. 그죠? 넘어가고 14번 볼까요? 5대 극한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보통 이제 극한 기술 이러면 이제 여러 가지들을 말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진공, 극조온 해설 보시면 초고압, 초고온, 초청정 이런 것들을 극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초고속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 에너지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것. 뭐 답은 4번입니다. 읽어 보시고 16번 볼까요? 단속 생산, 연속 생산. 연속 생산이 뭘까요? 쭉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같은 것이 여러 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속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품종으로 따지면 많은 걸 생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벨트 자체가 달라야 되잖아요. 공장 자체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연속 생산으로서는 이건 품종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소품종만 만들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 개, 다량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하지만 단속 생산은 뭐예요? 이거는 조금밖에 못 만들어요. 하지만 그 특징이 뭐냐? 여러 종류를 만들 수 있어요. 다품종. 해서 단속은 다품종, 소량. 연속은 소품종, 다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을 똑같은 거를 여러 개 만들면은 하나당 생산 원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공정이 계속 똑같으니까. 근데 다른 거를 여러 개 만드는 거는 하나당 생산 원가가 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 만들 때마다 그때마다 새로운 어떤 기술을 적용해야 되니까. 그죠? 하기 때문에 단위 물건당 생산 원가는 단속 생산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여러 개를 만드니까.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단속 생산은 연속 생산보다 단위당 생산 원가가 훨씬 더 높습니다. 낮지가 않고요. 17번 생산의 3요소를 묻고 있네요. 기술, 토지, 자본, 노동.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생산의 3요소 뭐예요? 토지, 노동, 자본. 해서 이 세 가지가 답이 되고요. 토지라는 것은 진짜로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자원 이런 거를 다 합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본이라는 것은 어떤 자본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생산의 3요소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서 나아가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생산의 4요소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가 추가가 되는 걸까요? 경영. 그죠? 경영. 그러니까 노동력만 있다고 다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브레인도 있어야 된다.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도 있어야 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경영, 이것도 역시 생산의 요소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의 사요소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참고로 받으시도록 하고요. 넘어가서 18번 볼까요? 전사적 마케팅이 뭐냐? 18번. 전사적 마케팅은 뭐 전투한다, 뭐 전사,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뭐 전사, 마법사 이런 전사가 아니라 전 회사요. 모든 회사가 다 마케팅에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전사적 마케팅이에요. 이걸 누가 보통, 그러니까 이 전사적 마케팅은 이건 어떤 말에서 보통 대비가 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케팅은 너무 중요해서 마케팅 부서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데이비드 패커드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데이비드 패커드가 누구냐면 휴렛 패커드 들어보셨죠? HP 휴렛 패커드. 거기에서 P의 패커드가 이 데이비드 패커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이 이제 이 전사적 마케팅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마케팅은 너무 중요해서 마케팅 부서에만 맡겨둘 수가 없다. 그래서 모든 회사가 다 마케팅에 그러니까 한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전부가 다 마케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각 수요 창출 과정과 소비적 규모마다 마케팅의 경로와 방법을 달리한다 맞는 말이고요. 이거 아니고 2번이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그때 달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2번처럼 고객 만족에서 마케팅 부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사람들의 마케팅 활동에 참여한다. 이게 맞는 말이죠.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19번 가보죠. 우리나라 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있는 점. 이 해발고도를 측정하는 기준점이라는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수준 원점이라고 합니다. 수준 원점이요. 이게 수준 원점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건 어디냐면 인천입니다. 인천 중에서 어디 있냐? 차이나타운이냐? 아닙니다. 인천 중에서도 이제 연구하기 좋은 곳에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교 중에서 여러 대학교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가 인하대학교죠. 그죠? 그 인하대학교 응원단 같은 경우에는 왜 학교마다 응원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 응원단들이 또 자기네 자기네 학교에서 학교를 대표하는 응원가들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응원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아니에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뭐 엘리제를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연대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이런 게 있고, 뭐 또 그런 게 있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걸 왜 아냐면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무슨 응원제 이런 데를 한번 이제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각 학교 응원단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런 걸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연대 아파트구나, 고대 뭐 엘리제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하대 같은 경우는 뭐가 유명하냐면 연안부두라는 노래가 유명하더라고요. 인천에 연안부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연안부두 떠나는 배야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 그렇게 끝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대, 연안부두 이렇게 봤었는데 그 인하대 안에 이런 수준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답은 1번입니다. 인하대학교에. 인하대학교니까 인천입니다. 다 있을만 하잖아요. 괜히 보면 부산, 속초, 목포, 그죠? 다 이제 아무래도 항구 도시고 이러니까. 근데 답은 1번입니다. 인천. 다음에서 말하는 서민대출 상품은 뭐냐? 이 상품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서 별도의 심사 기준을 따로 마련해서 하는 거다라는 뜻에서 얘는 새희망울씨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비슷한 게 또 햇살론도 비슷해요. 햇살론도 비슷한데 이제 별도의 심사 기준을 마련한다라는 딱 얘기가 들어가 있으면 새희망울씨가 더 적절합니다. 밑에 3번에 햇살론 그 해설 보시면 저신용 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라고 해가지고 좀 유사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죠? 하여튼 이렇게 구분해 주시도록 하고요. 1번 미소금융. 미소금융은 뭘까요? 얘는 사업자 혹은 창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기 위한 금융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은 이제 뭐냐면 얘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겁니다. 주택.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하는 거냐?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공사에서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통 이제 내놓은 상품이거든요. 보금자리론. 이거랑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요즘 혹시 이렇게 은행 같은 데 돌아다니시다 보면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무슨 대출 몇 프로 빵빵 이렇게 광고하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요. 디딤돌이요. 이렇게 가는 디딤돌 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해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뭔가 주택을 마련할 때 그때 이제 집을 살 때요. 그때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대출을 말하는 거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하는 또 대출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출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도와주기 위한 대출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대출로만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계속. 뭔가 이제 근본적으로 정책을 해서 집값을 떨어뜨린다든가 이런 게 좀 해결되면 좀 더 좋은데 이게 이제 좀 힘들다 보니까 뭔가 대출로 이제 뭔가 해결을 하려는 거거든요.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약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정책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놓은 정책이겠죠. 대출을 더 많이 시키는 거를요. 그래서 대출들의 이런 이름들도 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됐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보금자리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보금자리론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만든 거라면 국민주택 기금에서 만든 거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고 이거는 둘 다 집을 마련할 때 하는 거거든요. 집을 마련할 때 하고 마련할 때 말고 전세를 할 때 하는 대출 이런 것도 따로 있어요. 전세 대출, 뭐 내 집 뭐 전세 보증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출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21번 갈까요? 가로 안에서 들어갈 제품의 수익과 성장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 투자 비용을 모두 회수했다. 이제부터 이익이 창출되는 단계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 시장에서 지위가 확립되어 있다. 수익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적인 말인 것 같지만 되게 좋은 말이에요. 현재 수익 창출은 안정적이지만 제품의 성장이 낮아서 신규 투자가 필요 없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다. 미래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이유는 이미 발전이 거의 다 돼 있기 때문에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뭐 성장이 낮다. 왜 낮을까? 이미 성장이 될 만큼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갖고 이런 어떤 제품을 혹은 이런 물건들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들은 거의 이제 여기에서는 돈을 이제 완전히 돈 벌어주는 기계예요. 얘네들이. 그죠? 그런 걸 뭐라고 하냐?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캐시카우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는 윈도우 같은 거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는 오피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MS 워드 쓰시는 분도 많고 엑셀은 거의 뭐 MS 쓰시죠. 파워포인트도 MS 파워포인트 쓰시는 분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MS의 캐시카우예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MS 오피스 같은 게 뭐 발전을 많이 해야 된다거나 물론 버전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발전이 뭐 엄청나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성장률,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성장률 이런 게 뭐 엄청나다거나, 그죠? 아니면 점유율 이런 것들을 막 높이거나 이런 거나 이 점유가 돼 있을 만큼 돼 있으니까, 그죠? 이제 돈 벌 일만 남은 것들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22번 임금 피크제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요. 여기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워크 쉐어링 한 형태, 그다음에 고령층의 시어업을 완화할 수 있다. 그죠?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고령층이 이제 정년을 마치고 그만둬야 되는데 이게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을 하면서 그 대신 월급은 조금 낮추지만 일을 계속하는 거. 그러니까 실업으로 가지를 않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령층의 실업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말은 맞습니다. 근데 반면 청년 실업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는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있으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분을 그만두게 하면 사원 신입사원 2명을 뽑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분이 그만두지 않다 보니까 신입사원 2명 뽑으려고 1명밖에 못 뽑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기업 전체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2명 뽑으려고 1명밖에 못 뽑기 때문에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죠? 계속 이제 고용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임금 피크제가 청년 실업 문제를 막 야기하고 청년 실업 문제의 뭐 근본적인 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다. 최소한 그 얘기예요. 다음에 23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하는 곳, 이거는 이제 받으시면 되겠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답은 23번은 2번이 되고요. 넘어가서 이동통신회사가 자체 통신 설비가 없는 곳에서 다른 회사 설비를 통해서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서비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SK, KT, LG, U+ 3개의 통신사가 있죠. 근데 이 통신사가 없는 지역에 간다. 어디를 간다는 얘기일까요? 해외요, 해외. 해외 가면 거기 SK 뭐 설비, 안테나 기지국 이런 게 있을까요? 뭐 KT 기지국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을 못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 휴대폰을 계속 쓸 수 있어요. 뭘 해가면은 쓸 수 있어요? 로밍. 그죠? 로밍을 해가면은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로밍 기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많이 이렇게 이 말 뜻을 쭉 풀어가지고 설명해두면 아차 싶을 때가 있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갈 때.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편하죠. 외국 나갈 때 로밍 해가니까 답은 로밍입니다. 됐고 25번. 현행 민법상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묻고 있네요. 자, 친족이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밑에 친족의 범위 민법 777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팔촌인의 혈족, 2번 사촌인의 인척, 3번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촌수 세는 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촌수 세는 것도요. 이게 몇 촌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촌은 이렇게 세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그 아래로 나가 있고 형제가 있겠죠. 형 아니면은 뭐 누나 아니 여동생 같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 말고 남 여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이제 딸이 될 수도 있고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자, 여기서요 나하고 우리 형 혹은 우리 동생 아니면 나하고 우리 오빠 아니면 나하고 내 여동생과의 관계는 몇 촌일까요? 이 관계는 2촌이에요. 2촌. 왜냐하면 나하고
우리 형하고는 내가 직접적으로 뭘 한 건 없거든요. 그죠? 근데 나랑 직접적으로 뭔가 연관을 맺어진 사람, 그 사람 누굴까요? 우리 부, 우리 모,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죠? 하기 때문에 여기가 몇 촌이냐? 여기가 1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나랑 직접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다른 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남자라고 치면. 그러면은 이렇게 1촌이고 다시 1촌의 관계니까 1 더하기 1에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하고 나는 2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우리 아버지도 형제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있다고 치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불러요? 삼촌 혹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경우에는 몇 촌일까요? 나하고 1촌인 사람과 다시 2촌이잖아요. 합치면 3촌. 그래서 3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있어요. 엄마의 여동생이 있다고 쳐봐요. 뭐라고 불러요? 이모라고 부릅니다. 그죠? 1촌에 2촌이니까 더하면 3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와 나의 관계는 3촌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아버지에 또 아버지가 있을 수 있죠?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친아버지, 친할아버지, 여기를 친할머니. 이렇게 가면요. 부, 뭐 이렇게 되면 여기를 외할머니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여기를 외할아버지라고 부르죠? 외할머니라고 부르고. 여기는 몇 촌일까? 나와 1촌 관계에 있는 사람과 다시 1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2촌이에요. 촌수도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관계다 2촌, 부모 관계다 1촌. 그래서 더해 나가는 거예요, 막, 이제는. 그죠? 근데 여기에서요, 좀 지우고. 이런 촌수로 엮이지 않은 그런 사람과 내가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부. 이렇게요. 남편과 부인이요. 이런 경우에 서로 몇 촌일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몇 촌이에요? 이건 촌수가 없어요. 0촌이에요. 촌수가 없는 거예요. 촌수가 없기 때문에 헤어지면 남이고 같이 있으면 가족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요. 예를 들면 내 형제가 있다. 형. 이렇게 되면 여기는 2촌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남자 오빠가 있다. 오빠. 이렇게. 그럼 여기는 몇 촌일까요? 이 부인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를 보통 뭐라고 불러요? 처남이라고 부르죠? 그죠? 여기는 여기를 오빠라고 부르죠? 몇 촌이에요? 이거 2촌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가보면, 여기 0촌 더하기 2촌이니까 2촌이잖아요? 그러면 나하고 처남이 2촌일까요? 맞아요. 2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은 나의, 말하자면 피가 섞여 있는 관계잖아요? 그죠? 피가 섞여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혈족이라고 불러요. 혈족. 이쪽은 뭐라고 부를까요? 나하고 피가 섞이진 않았어요. 이 사람과 내가 결혼을 안 했다면 나랑은 남이에요. 그죠? 피가 섞인 것도 아니고. 근데 혼인으로 인해서 뭔가 가족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냥 인척이라고 불러요. 인척. 이게 혼인할 때 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인할 때 인자. 그래서 혈족, 인척 이런 말. 그래서 거기 보면 8촌 이내의 혈족. 이쪽으로 내가 8촌까지 가는 경우 이럴 때는 나의 친족이 돼요. 이쪽으로는요 4촌까지만. 이럴 때만 친족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묶어서 친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 친족 뭐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1번 8촌 혈족 맞습니다. 2번 배우자 맞습니다. 4번 4촌의 혈족. 이쪽에 8촌 이내니까 4촌의 혈족도 맞아요. 근데 여기 4번 배우자의 5촌 혈족. 배우자의 5촌 혈족은 나로 치면은 5촌의 인척이거든요. 여기를 벗어나죠? 하기 때문에 4번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번은 친족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친족의 범위는요, 민법에서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무슨 상속법이나 이런 데서는 다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민법의 기본적인 친족의 범위는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를 못하냐면, 이런 사람들과는 혼인을 못해요, 다시. 그죠? 그렇겠죠? 예를 들면, 8촌인의 혈족 혼인 못해요. 그래서 나의 사촌동생이랑 혼인을 못하죠? 그죠? 이런 거예요. 사촌인의 인척 혼인을 못해요. 그래서 나의 처제 이런 경우랑 만약에 이렇게 부인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아니 부인이랑 이혼했다 하더라도 사촌인의 인척인 경우에 혼인을 못해요. 하기 때문에 나의 처제 혼인을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됐고요. 26번 볼까요? 국회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려면 몇 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되는가? 몇 명일까요? 이게 원내 교섭단체가 뭐냐면 이게 정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당이 있는데 이 정당이라는 것은 그냥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사가 맞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정당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목적이 뭐냐면 보통 정권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은 정권을 차지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그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냐면 국회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또. 그죠? 하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갈 때는 이게 정당이 또 국회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국회 바깥에서도 활동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도 활동하기도 하죠. 근데 국회 안으로 들어오면 국회 안에서는 이 정당이라는 이름으로 모이질 않고 원내단체, 원내교섭단체, 교섭단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요. 그래서 나중에도 이제 보겠지만 정당의 당대표가 있고요. 정당이면 당이잖아요. 원내교섭단체는 교섭단체 대표가,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있어요. 교섭단체 대표. 그래서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뽑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 전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국회 안에서의 뭔가 활동에 관한 것을 좀 관장한다라고 보면 조금 생각이 편해요. 물론 그때그때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당은 일단은 여러 당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당이 있어요. 새누리당, 그죠? 새누리당, 그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새정연 이렇게 부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 당대표하고 이 원내교섭단체 대표들도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뒤에 이제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뒤에 문제를 좀 미리 좀 가볼까요? 거기 보면 35번을 잠깐 가보죠. 35번. 당 사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 당의 정당의 사명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묻고 있잖아요. 대변인,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해가지고 원내교섭단체 대표 줄여서 원내대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무총장도 중요하거든요. 대변인은 별로 뭐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결정된 것을 이제 기자나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의 말을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당 사명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사람이긴 맞습니다. 자, 새누리당의 당대표 누군가요, 지금? 지금 당대표 누군지 원내대표 누군지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대표는 김무성 의원입니다. 원내대표는요? 원내대표는 얼마 전에 이제 새로 뽑았죠? 예전에 이완구 원내대표였다가요. 이완구 원내대표였다. 이제는 원내대표 아니고 누가 새로 뽑혔어요? 유승민 원내대표가 뽑혔죠? 유승민 의원이요. 다 의원님들입니다. 새정연 같은 경우에는 예전까지는 박영선 대표였거든요. 박영선 대표라기보다는 박영선 대표 대행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바뀌고 누구로? 얼마 전에 뽑혔죠? 문재인 대표. 문재인. 얼마 전에 대선 때 박근혜 후보한테 패배했던 문재인 대표. 원내대표는 누굴까요? 우윤근 의원입니다. 우윤근이요. 우윤근 국회의원 이렇게 네 분. 이완구 대표는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을까요? 이분은 국무총리가 되셨거든요.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겸직할 수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만뒀고 지금 국무총리로 가 계시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근데 이제 원내대표 얘기로 다시 돌아올까요? 다시 돌아와서 26번. 몇 명 이상의 의원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내대표는요. 이게 이런 규칙이 있어요. 한 당에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는 20명이 돼야 되거든요.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20명이 돼야 되는데 원내대표가 되려면 새누리당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의원이 있다고 쳐봐요. 국회의원이. 그럼 20명으로 하면 5개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럼 원내대표를 5개를 만들 수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한 당에는 원내대표는 아까 원내교섭단체요.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아무리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를 5개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한 당에서는 하나.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한 개가 되는 거예요. 새정연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80명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 원내대표 4개 원내교섭단체 4개 만들랜다? 아닙니다. 원내교섭단체는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한 당에서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A당이라고 있고 B당이 있다고 쳐보죠. 얘네 당이 예를 들어서 15명이에요. 얘네 당이 6명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도 못 만들죠. 하나를. 20명이어야 되니까. 얘도 하나를 못 만들죠. 근데 얘네들이 묶어가지고 하면 21명이잖아요. 21명. 이렇게 되면은 원내교섭단체를 또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는 정확히 봐두신다면 20명이 기준인데 한 당이 20명이 넘는다고 해서 여러 개를 만들 수는 없고 한 당에서 무조건 하나. 그리고 20명이 안 될 때는 묶어서 20명이 넘어서 하나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게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됐죠? 그래서 답은 3번이 일단은 됩니다. 됐고 넘어가서 27번 볼까요? OJT. OJT가 뭐예요? 온더잡 트레이닝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뭔가 이렇게 직무에 관한 교육을 그냥 막 공부를 막 하면서 이런 직무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제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냥 온더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갖냐?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뭐 교육의 전문가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와서 일해보면 다 배워 이런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1번 체계화된 교육 관련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이건 다릅니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8번 경제 사단체에 속하지 않는 것 밑에 해설이 잘 나와 있으니까 보시되 거기 4번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하고 정경련하고는 다른 겁니다. 정경련은 거기 경제 사단체 보면
전국경제연합회라고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게 정경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해가지고 이 네 가지가 경제사단체입니다. 그러니까 4번이 아니라 정경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항공경영자총연합회는 5단체를 꾸린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기는 합니다. 다음에 29번 다음 중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 아닌 거. 이건 무디스, 스탠더드 포어스, 피치, IBCA. 요거는 이제 세계가 3대 국제 신용평가 기관이고요. 2번 국제통화기금 IMF.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 간의 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국제 금융기구 같은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 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물론 신용을 이제 평가할 필요는 있긴 하죠. 왜냐면 이제 어디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칼날들이 드리워졌죠. 해서 뭐 구조 조정, 막 여러 가지 개혁, 경제 개혁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할 회사는 도산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IMF와 관련이 된 얘기죠. IMF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IMF 그러면요, 저도 다른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생각이 드냐면 그거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 아시나요? 미션 임파서블 영화예요, 영화. 탐 크루즈 그 배우분이 나오는 영화. 그거 보면 거기에 탐 크루즈 분이 이제 뭐 이던 헌트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인데 그분이 속해 있는 그 조직이요, 말하자면. 그게 그 조직도 IMF예요. 라고 보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IMF. 그거는 그 IMF는 거기에서 IMF는 그렇더라고요. 뭐 임파서블 미션 포스 해가지고 IMF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IMF 보면 기분 나쁘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다른 소리였고요. 30번 볼까요? 회계감사 의견의 종류가 아닌 것은 돼 있는데요. 적정, 한정, 의견 거절 이렇게 있고요. 거기 이제 밑에 해설해 보시면 감사 의견의 종류가 회계감사하고 나면 회계감사 뭐 예를 들면 뭐 3일 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한다, 뭐 3정에서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적정이다 하는 경우도 있고 한정이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부적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견 거절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있고 뭐가 없어요? 수정 이런 건 없어요. 수정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적정은 뭐냐? 니네 회계감사 했더니 괜찮더라. 뭐 이렇게 장난 안 쳐놨더라. 그 다음에 한정은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적정은 뭐냐면 니네 잘못했다 이거고요. 의견 거절은 뭐냐면 이거는 뭔가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료를 안 줘. 이게 회사에서 자료를 안 주고 감사를 잘 못해. 그래서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수도 없어. 그렇다고 부적정하다고 판단을 내릴 근거도 없어. 이럴 때는 게 의견 거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야 우리 못 해먹겠다. 얘네들이 자료 안 준다 이거 지금 막 이러면서 하는 게 의견 거절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근데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이나 다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의 뭐 이거는 뭐 코스닥 막 코스피 뭐 이렇게 상장돼 있다 그럼 막 폐지하라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기업 입장 안 좋은데 이 한정은 뭐냐면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까지는 아니에요. 그렇게 막 전사적으로 막 전 회사적으로 뭔가 비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중대한 비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좀가 문제가 있기는 있다. 이런 거를 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쪽 회계감사 의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수정입니다. 31번 이거는 뭐 읽어보시고요. 답은 4번입니다. 초고밀도 집합회로. 32번 2심 판결에 불복해서 판결의 재심사를 대법원에 하는 거. 자 1심이 있고 2심이 있잖아요. 1심, 2심, 3심. 우리나라는 뭐 대법원에다가 최종 심리를 맡길 수 있는 어떤 권한은 뭐 법에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1심에 뭐가 판결이 나왔어요. 유죄다. 그래서 나 이거 믿을 수가 없다. 이거는 나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2심에다가 나는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2심에다가 하는 거. 그래서 32번 답은 2번이잖아요. 거기 보면 2심 판결을 불복해서 판결을 책임져서 대법원에 하는 거. 이거는 상고예요. 이게 상고예요. 얘는 뭐예요? 항소예요. 항소. 이렇게. 이걸 합쳐서 뭐라 부르나요? 이걸 합쳐서 상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합쳐서 상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됐죠? 그래서 얘를 합쳐서 상소 이렇게 부르고 얘는 항소, 얘는 상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거 말고요. 이거는 뭐에 관한 거냐면 판결에 관한 거. 내가 유죄냐, 무죄냐 이런 거에 관한 거를 말하는 거고 판결 말고 재판을 하다 보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해가지고 너 과태료 아니면은 아니면은 너 지금 법정에서 소란 피웠으니까 감치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판결 아니고 판결 말고요. 결정이나 명령 이런 것들도 이제 재판을 하다 보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에 불복할 때 그때 하는 게 뭐냐? 이것은 항고라고 해요.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거기 보면 항고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고요. 항소, 상고, 항고 이렇게.
두 개 합쳐서 상소라고 부른다는 점도. 답은 여기입니다. 2심에서 3심으로 넘어갈 때는 상고를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다음 33번. 우리나라 FTA 체결 국가, 최초 체결 국가는요, 칠레예요. 얘는요. 받으시도록 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FTA 이 체결된 국가들이 여러 개가 나오죠. 뭐 칠레, 싱가포르, 뭐 그다음에 아세안, 뭐 인도, 뭐 EFTA도 있고, 뭐 EU, 페루,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 받으시도록 하세요. 어디가 이제 체결이 되어 있는지. 호주하고 캐나다도 지금 됐죠. 34번. 여기서 중요한 건 서로 협력한다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이건 두레입니다. 자, 울력은 뭐냐면 향례는 이거는 그냥 임금이 신하들한테 베푸는 장치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울력은 뭐냐면 울력도 서로 도와주는 게 맞아요. 근데 울력은 특징이 뭐냐면 두레 같은 거는 뭐 이렇게 이것도 서로 도와주는 게 맞는데 이건 서로 협력해서 돕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울력은 그러니까 그냥 무보수로 도와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력의 가장 큰 특징은 무보수라는 점이에요. 봉사 이런 거. 품앗이는 뭐냐? 품앗이는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니네 집 할 차례냐? 우리 집 했으니까 이번에 니네 집 하자. 이번에 니네 집 하자. 니네 집 하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게 품앗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차이를. 두레는 그냥 서로 협력하는 거, 울력은 무보수라는 거, 뭐 향례는 그냥 이렇게 뭐 임금이 이렇게 잔치 벌려주는 걸 말하는 거고, 품앗이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지난 시간에 아까 봤고요. 36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국민의 기본적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의무는 여러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있는데 3번에 환경보호존이 아니라 환경보호전이에요. 유차되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법에 딱 명시가 되어 있는 의무고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존인지 보호전인지 이런 것도 정확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린 거예요. 환경보호존이 아니라 환경보호전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의무도 좀 나오죠. 밑에 읽어보시도록 하고. 37번 빚을 갚을 의지는 있는데 여건이 안 되는 신용불량자, 법원에 파산 신청하기 전에 채무 일부를 탕감, 만기를 연장해 주는 거, 이건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8번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실버 산업이라고 합니다.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는데요. 마이스 산업은 뭐예요?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면 거기 MICE 이게 다 뭐의 약자예요. M이 미팅, C가 인센티브 투어예요.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잘했다. 그러면 너 이제 포상 관광 보내줄게라고 하는 게 인센티브 투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컨벤션 큰 어떤 회의 같은 걸 말하죠. 그다음에 이벤트하고 전시, 이벤트 앤 엑시비션 해가지고 다 E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MIC 따가지고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이 열리면 아무래도 그 도시나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활성화가 되죠.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산업이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마이스 산업. 됐고요. 실버 산업?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잘 몰랐는데요. 혹시 서울에 계신 분들은 건대 입구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더 클래식 500이라는 큰 어떤 그 주상복합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뭐 맛있는 것도 많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또 옆에 롯데백화점도 있고 해가지고 근처에 이제 많이 자주 놀러 가는데 더 클래식 500에 이제 거기에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이게 뭐 하는 건물인가 좀 쳐봤는데 그게 뭐냐면 실버타운이래요. 실버타운. 해가지고 가보면 실버타운처럼 생기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버타운은 그냥 어디 한적한 공기 좋은 곳에 건물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뭐 그때 재밌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는 딱 가보면 진짜 높거든요. 근데 거기가 뭐 실버타운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입주해가지고 사시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제 노년을 즐기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증금만 들어갈 때 보증금만 8억 이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것도 이제 실버 산업으로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지 않아도 했었어요. 다음 39번 서류 형태만 존재하는 거 이거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이 페이퍼 컴퍼니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해가지고 뭐 어디 조세피난처 이런 데다가 뭐 회사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막 돈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있지도 않은 어떤 교역을 했다고 해가지고 뭐 세금을 탈루하고 이런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안 좋은 그런 병폐가 있어가지고 약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됐고요. 40번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지난번 했던 겁니다. 그죠? 해가지고 초고령사회는 20%, 고령사회는 14%, 또 뭐가 있었어요? 고령화사회가 있었죠? 그럼 몇 프로? 7%.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014년도 5월 달에 봤던 시험까지 같이 풀어봤네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는 것으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